최근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듣다 보면 몇 가지 생각이 자리를 잡습니다. 첫째는 목적은 없고 목표만 있는 아이. 둘째는 공감대는 없고 공격만 하는 아이. 셋째는 공동체는 없고 자신만 생각하는 아이. 지난 십수년 전부터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제안하고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목격하게 되어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그동안 저는 친구들과 만나면 우리 자식들에게 밥벌이와 관련된 직업을 강요하지 말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도와주자고 말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우리와는 다른 상대적인 경제적 풍요 속에서 자신들만을 생각하고 지금 같은 교육체계에서는 오직 이기기 위한 삶만 추구하다 공동체가 피폐해질 수 있을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제 60이 된 우리 세대를 놓고 보면 가난이라는 단어를 삶에 붙이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항상 남루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다녔던 고아들이 있었고, 이른 아침 넉마를 어깨에 메고 쉰 밥이라도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고, 다리 밑에는 동량해온 밥을 큰 솥에 끓이는 한 무리의 거지들이 있었습니다. 학교는 수킬로를 걸어 다녀야 했고, 어쩌다 차가 지나가면 매연과 흙먼지를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할아버지, 부모님 세대도 가난했기에 저 깊은 곳에서부터 가난 탈출이 지상 목표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우선 밥벌이가 잘 되는 직업을 생각했고, 위로는 부모님을 잘 모시고 아래로는 자식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야 함을 상식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우리가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최저생계비 지원으로 굶어 죽을 걱정을 면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지금도 굶어 죽지 않을 것처럼 죽기 살기로 일하는 자신들을 50 중반 넘어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 저도 있었죠. 제 경우는 하늘이 도와 비교적 이른 시기에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여전히 저 멀리 꼭 도달해야 할 목표가 있는 것처럼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이들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두 아이가 우리 자산을 두고 나중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아이들과 나름 대화를 해왔다고 생각했지만 대화의 내용이 주로 목표 지향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스스로 아이들에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중학교 1, 2학년 때 크게 두 가지를 합의했습니다. 첫째는 정치에 참여하는 수단으로 국회의원 2명을 선정하여 후원한다. 한 명은 과거부터 독립운동을 했던 집안의 후손, 한 명은 업무에서 청렴과 능력을 보인 사람, 둘째는 나를 넘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일에 전념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때 공무원에 지원을 할 것. 이 부분에 제가 좀 강조한 것은 편안함과 안정을 위해 공무원에 눈길을 주면 아빠 자식이 아니라 했었죠. 아이들이 성장하여 직장을 잡으니 이제는 자신들의 이름으로 후원하도록 했으나 박근혜 탄핵 때 광장에 나가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거주하는 서초동의 분위기가 아이들에게 전염된 것일까요? 아빠는 대전의 아스팔트 어딘가에서 탄핵을 외치고 있었는데요.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킨 이번에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 봤더니 허걱. 딸은 탄핵 집회에 나가서 돌아오는 길이고, 아들은 집에서 TV를 지켜보고 있고, 화면에 나오는 젊은 세대 중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아 보였는데 그 현상이 우리 집에도 동일했습니다. 오래전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이승만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해서 역사를 전공하셨고, 한때 전교조에 있었던 교장 선생님이 아드님의 생각이 급진적인데요 라고 말했는데, 왜 아들은 딸보다 현장 참여에 소극적일까요? 군 가산점이 없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현해온 아들,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성범죄자로 몰리는 듯한 사회 분위기를 탓하며 둘이 신랄하게 토론할 때는 국회가 따로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오빠가 전방에서 고생한 것을 아는 딸도 자신이 행정가처럼 그것은 미안한 일이야 라고 합니다. 저는 김대중 정부의 실책으로 군가산점을 없애버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여성은 출산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군대에 가는 것은 의무이고 출산은 선택입니다. 특히 군대는 총포리로 인해 언제든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가장 젊은 나를 국가를 위해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는 젊은 남성 청년들에게 더 큰 보상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를 하루아침에 보상 없는 의무로 만들어버린 것은 지금 생각해도 무리한 정책이었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남성 우월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남녀차별은 개선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차별 문제가 군복무를 보상 없는 의무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논의에서 뒤에 빠져 팔짱 끼고 웃는 젊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재벌집 자식들과 집안에 의사나 법조인이 있는 자식들인데 이들의 군면제 비율은 일반인의 것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아들이 불만이었던 것이 이명박 정부 시절 내각을 구성하는 80% 이상이 군면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돈과 법기술을 이용해 군복무를 피한 자들과
충실하게 군복무를 수행한 자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은 남녀차별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에서 내란 세력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음을 봅니다. 그 자체로 시대를 읽는 능력이나 감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자신들이 받아온 차별에 대한 저항일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복무에 대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바꿔가야 할까요? 엄청난 재정적 압박이 있겠지만 직업군인을 늘려가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월급을 사회생활 기준으로 높여주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군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승진에는 적용하지 않더라도 급여는 반영해주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여성들도 가능한 분야를 골라 군복무에 많이 참가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군복무로 인한 차별의식이 우리 젊은 2030 세대에 없어지길 기대해 봅니다.